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자, 오늘은 현 부동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나, 향후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하나. 자, 일단은 지금의 상황을 부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서울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면서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호가 상황이, 호가가 어떻습니까? 매수 호가, 지금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하고 매도에 올려져 있는 호가는 괴리율이 상당히 큽니다. 네, 지금 괴리율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거래가 잘 되질 않아요. 이 상황은. 자, 보시면은 괴리율이 큰 상황이다. 호가 차라고 하죠. 자, 이 호가 차가 큰 상황인데, 자,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가 지금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 부분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호가 차가 큰 상황이면은, 결국에는 이 괴리율은 줄어든다고 봅니다. 어디로 줄어드냐? 위로 가서, 매수인들이 위로 가서 쫓아가서 괴리율이 줄어들든지, 아니면은 매도인들이 호가를 낮춰갖고 계리율이 좁혀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로 꼭 귀결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금융시장이라든가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뭐 거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 상황을 잘 아실 거예요. 네, 이 상황을 충분히 잘 아실 거고,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하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서울하고 부산도 거래 금액이 어떻습니까? 지금 강남권도 뿐만 아니고 우리가 뭐 해운대 뭐 해수동이라고 그러죠. 그쪽 상황들하고 가격차가 괴리율이 굉장히 크죠. 네.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84제곱미터 뭐 30평 뭐 33평 32평이, 강남권 같은 경우는 평당 1억이 넘어가는 단지도 있고, 보통 보면 한 20억 이상은 넘어가죠, 강남 쪽은. 네. 그래서 10년 후 정도면은 저는 부산하고 서울하고 이 강남권하고 부산에 있는 해수 쪽 있죠. 네, 무슨 해운대 쪽이라든가 이쪽이 뭐 이쪽 뭐 수영구 이쪽하고는, 저는 남천동 이쪽하고는 계리율이 거의 90%까지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리율은 언젠가는 좁혀진다. 네. 그리고 계리율이 벌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계리율이 더 벌어지고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추후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지만, 저는 부산과 서울이 10년 후 정도면 계율이 굉장히 좁아진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은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도 있고 뭐 인구 감소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고령화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 고령화에 따르는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집값이 올랐다, 집값이 비싼 곳들에 보시면은 직주 근접이라든가 뭐 지하철 뭐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컸죠. 네. 자, 그런데 사회가 이제 고령화로 접어들게 됩니다. 고령화로 접어들게 되면은 20대, 30대들이 집을 구하는 거하고 우리가 집을 보는 관점하고, 이제 40대, 50대 이제 은퇴 수요가 다가오는 세대들이 집을 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네, 이게 분명히 차이를 나타낼 거다. 그래서 저는 한 10년 정도 안에는 계리율이 굉장히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자, 이제 은퇴를 앞둔 세대들이 서울이라는 곳에 그 중국발 그 미세먼지를 마셔가면서 계속 있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 쪽으로 분명히 가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수도권이라 수도라는 것들이 의미가 자주는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뭐 워싱턴이 수도인데 워싱턴이 비쌉니까? 뉴욕이 비쌉니까? 네. 중국도 마찬가지죠. 북경, 뭐 상하이가 더 비싸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를 많이 나타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임대료가 월 500만 원 들어가는 집이 있고 한 달에 50만 원 들어가는 집이 있습니다. 월세를. 이 둘의 차이는 뭐죠? 어떤 집은 왜 사람들이 기꺼이 500만 원을 주고 한 달에 500만 원을 주고 월세를 살기도 하고, 자, 어떤 경우에는 5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한 달에 50만 원 들어가는데 너무 아까워. 어떤 사람은 한 달에 500만 원 내는 것도 이거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아파트라든가 이곳에, 이 주거지에 사는 사람들의 이거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이게 자유시장 경제에서 소비자들이 판단하는 근거가 되죠. 네. 그래서 내가 어떤 가격을 지불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가격에 맞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는 1,000원짜리 커피에도 불만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10,000원짜리 커피 한 잔에도 굉장히 많은 그 만족감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치예요. 이 가치라는 것들은 특히 부동산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정적인 관념으로 바라보는 것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나이대들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20대, 30대들이 바라보는 주거지, 직주근접이라는 주거지의 관점하고 이제 은퇴를 다가오는 사람들의 부동산을 보는 관점은 상당히 다르다. 네. 그래서 그 수요들은 결국엔 자신의 나이대에 맞는 인프라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챙기는 게 환경이죠, 환경. 공기질, 병원이라든가, 뭐 병원이 될 수도 있겠고, 환경이다, 환경. 내가 병원에 응급실에 가기 전에 이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란 겁니다. 그래서 중국발 미세먼지 맡아가면서 이제는 자신의 직장하고 상관없죠. 이제 자산가들은.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2025년, 2026년에도 큰 장이 온다. 자,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서울 사람들이 부산에 실거주하러 내려온다. 그리고 2030년입니까? 2020년, 2030년 되면은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크게 먹을 수 있는 장은 사실 나오기 힘듭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임대 시장이 된다. 임대 시장. 보증금 많이 받는 시장이 된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뉴욕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욕 이미 성숙기에 들었던 미국 쪽에 보시면은 뉴욕이나 런던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직도 아시아 시장은 성장 기반이 부동산의 성장이 많이 남았지만 개발이 아직 막 덜 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성숙기를 맞은 뉴욕 맨하탄이든가 이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런던 높은 임대료, 네, 높은 임대료를 받는 그 시장으로 간다. 그래서 거기서 뭐 주거라든가 이 뭐 아파트라도 한 채 갖고 있냐 없냐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맨하탄 같은 데 가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조그만 방 두 칸, 이거 침실이죠. 네, 방 두 칸 있는 그 아파트가 한 달에 기본 500입니다. 500. 네, 조그만 뭐 화장실 하나 있고 방 두 칸짜리죠. 네, 여러분들 이거는 뭐 워낙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네, 그까지 하도록 하고, 자, 이거 잠깐 정리를 해서 한번 볼게요. 저는 자, 이 호가 상황을 얘기하기 전에 조금 언급해야 될 게 이겁니다. 자, 이 얘기는 곽정은이라는 분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카페에 올려진 내용인데 이게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올리분 아이디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또 다시 찾아봤어요. 곽정은이라고 뭐 이렇게 그 명언을 많이 쏟아내는 그 여자분이 있죠. 연예인 여자분인데 저는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도에 나왔던 기사예요. 그래서 2015년도에 이분이 뭐 이휘재 씨하고 뭐 무슨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이게 저 프로그램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네 갑자기. 제가 이 프로그램을 그렇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가지고 나와가지고 곽정을 했던 말입니다. 2015년도 그럼 2015년도로 이전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강남구의 청담자 이 32평이 혼자 산다고 합니다. 이 곽정은 씨가 여성분인데 솔로예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거래가는 그 당시에는 14억에서 15억 정도인데 이 여자분이 월세로 산다고 해요. 여기. 그래서 여기 있죠. 이휘재 씨가 의아해하며 왜 집을 안 사느냐 묻자 곽정은 씨는 언제든지 홀 털고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 집을 월세로 렌탈을 해서 산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곽정은 씨가 한 달 월세료로 지급했던 게 한 달에 5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찾아보니까 자, 집을 안 사는 이유는 그거래요. 콘크리트 덩어리를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미심장한 말로 촬영장을 술렁이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월세를 선호하느냐, 싱글이라 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 출연진들의 질문을 내니까 자, 곽정은 씨는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유예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예, 유예하는 게 좋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집을 살 수 없지만 대신 월세로 좋은 집에서 시간을 보낸 것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자, 그래서 곽정은 씨는 20년 이상 모아야 좋은 집을 구입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20년 뒤인 50대를 넘어 좋은 집에 사는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30대에 월세로 좋은 집에 살아가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신을 밝혔죠. 그래서 무슨 명언을 막 던지고 20대 젊은 세대들이 지금 솔로라든가 2015년도입니까? 박근혜 때죠. 그때 이제 서울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 곽정은 씨에 굉장히 열광을 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그래서 집 구입을 많이 미뤘어요. 그래서 최경환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접적으로 한 말은 아닌데 무슨 집 사라 이런 말도 했잖아요. 워낙 금리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거예요. 박근혜 때. 다 연예인들이 나가고 무슨 월세 산다 그러고 한 달에 500씩 주고 월세 산다 그러고 콘크리트 덩어리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말을 남발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집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의식주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의식주. 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의식주라는 필수 요소들이죠. 자, 의식주는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필수죠. 우리가 자동차 시험을 운전면허 시험을 따라가게 되면은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어요. 선택은 내가 어떻게 고르는 겁니다. 필수는 뭡니까? 무조건 해야 돼요. 필기시험 필수죠. T 코스, S 코스, 후진, 주차 임무 다 필수죠. 근데 운전면허 시험 따라가면은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사양. 선택사항이 뭡니까? 오토를 할 건지, 스틱을 할 건지, 승용차를 할 건지, 2.5톤 트럭을 할 건지. 이 선택이죠. 필수는 뭡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주란 것들은 반드시 필수다. 근데 왜 이 여자분은 필수라는 의식주를 놓고 선택사양 옵션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32억에서 36억이 됐습니다. 32평. 거의 32억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월세도 올랐겠죠. 곽정은 씨 여기서 못 삽니다, 지금. 네, 살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잠깐 훑어볼게요. 지금, 잠깐 훑어보고, 건신연, 건산연이죠. 그래서, 건설산업연구원입니까? 그래서 내년 집값 0.5% 하락, 전세값 무슨 5% 하락,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세값이 올라가는데 집값 내려갑니까? 4년 후에 전세값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호가가 올라가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전세값이 올라간다는 건 뭐죠? 아파트 가격을 좌우하는 내부 효과입니다. 아파트 가격을 좌우하는 외부 효과는 뭐죠? 제가 이거 잠깐 언급해 드려야 되겠네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헷갈리는데, 이 또 기사 보고 또 오인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지금 4년 후가 어떻게 될지 저는 몰라요. 지금 당장의 시세는 얘기를 하지 않고, 내년에 전세값이, 일단은 전제 조건입니다. 전세값이 오른다는 겁니다. 전세금이라고 해요. 전세보증금인데 줄여가지고 전세금이 올라간다 했는데, 건설 산업연구원인가 거기서는 가격은 내려간다고 얘기해요. 가격은 내려간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거는 뭡니까? 전세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왜 가격은 상승하게 돼 있죠? 자, 이 논리를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거는 뭡니까? 내부 효과죠. 이거는 내부 효과입니다. 나비 효과하고는 좀 달라요, 경제적으로. 이거는 내부 효과. 왜 내부 효과냐면은, 자, 여기서 대치되는 게 있습니다. 이 효과에 대치되는 게 뭐냐? 외부 효과가 있죠. 저 외부 효과는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설명할 때, 가격 설명할 때 얘기를 잘 드렸습니다. 아파트는 뭡니까? 내가 이 가격을 지불하냐 말 거냐는 어떻게 됩니까? 시장 경제에서는 매수인이 선택을 합니다. 매수인이. 내가 지불한 가격보다 가치가 떨어지면 그 아파트 안 사요. 자, 내가 10억 원을 주고 아파트 산다. 내가 30억 원을 주고 산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가치를 해야지 이 사람들이 매수인이 기꺼이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기당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외부 효과는 뭡니까? 일단 우리가 외부 효과는 제가 공부를 계속 들었는데 외부 효과는 뭐죠? 자, 외부 효과는 이겁니다. 내가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살고 있는데 그 앞에 지하철이 다니기 시작합니다. 도로가 확장되고
그 아파트 옆으로는 또 초등학교가 하나 생깁니다. 이거 뭡니까? 외부 효과죠. 내 아파트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앞에 지하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습니까? 교통이 좋아져요. 지하철이 또 생기면 뭡니까? 유동인구가 또 늘어나요. 그 옆에 초등학교가 딱 생깁니다. 초등학교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초품 아파트가 되는 거죠. 내 아파트는 가만히 있는데 그 옆에 양옆으로 막 이상한 게 막 인프라가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외부 효과죠. 외부 효과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가격이 당연히 오르죠. 내부 효과는 뭐예요? 내부 효과. 내부 효과는 뭐냐면 그 아파트 자체의 효과입니다. 내부 외부의 다르다는 거죠. 전세금이 올라가요. 전세금이 올라가는 건 뭡니까? 무슨 효과입니까? 내부 효과죠. 그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전세금이 내려가게 되면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전세금이 올라가요. 내가 아마 아파트가 3억짜리가 있어요. 전세금이 2억입니다. 근데 이 전세금이 올라가요. 2억 8천까지 올라갔어요. 2.8까지. 그럼 이 아파트는 3억으로 해서 3억이 내려갑니까? 2억 8천으로 도로 내려가요? 이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이 가격이 내려간다는 게. 그러면 역전이 되겠죠. 그러면은 굳이 2억 8천을 주고 세입자가 전세를 들어갈 비유가 없죠. 왜? 2억 8천짜리 집을 사면 되는데 옵션이 2개 있잖아요. 여기서는. 2개밖에 없는 겁니다. 계류율이 줄어들었으니까. 2억 8천짜리 전세를 들어가냐 2억 8천짜리 아파트를 들어가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2억 8천을 주고 전세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억 8천을 주고 아파트를 사지 똑같은데 똑같은 아파트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계류율이 또 올라가죠. 이게 3억 8천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세금이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파트가 어딥니까? 전세금이죠. 전세금하고 아파트 가격하고 계류율이 낮은 아파트죠. 이게 어디예요? 신축 아파트입니다. 신축 아파트. 그래서 전세금이 올라갈 때 가격에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등하는 아파트는 어디냐면은 신축 아파트예요. 그러면 10년 이상 넘어가는 구축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전세금하고 아파트 가격하고 계류율이 차츰차츰 벌어지죠. 40년을 넘은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전세금은 2억인데 아파트 가격은 10억이 넘어요. 계류율이 굉장히 벌어지죠. 그래서 보증금이 올라갔다고 해서 구축 아파트들은 영향을 덜 받는데 전세금이 올라갈수록 영향을 많이 받는 아파트는 가격 상승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신축 아파트. 그 다음에 차츰차츰 이게 내려와요. 그 다음에 구축에 내려오고 맨 마지막에 정가되는 건 뭡니까? 맨 마지막에 정가되는 거는 결국 S급 아파트로 되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전세가율이라는 계리율이 올라간다. 근접한다. 시세에 근접하게 되면은 반드시 시세는 올라가게 돼 있다. 이게 바로 뭐다? 아파트의 내부 효과다. 그리고 외부 효과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파트가 무슨 도로가 생기거나 지하철이 생기거나 옆에 초등학교 생기거나 이러면 뭡니까? 외부 효과. 반드시 가격이 올라간다. 자, 이렇게 정리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여기서 말하는 거는 거짓말이죠. 전세값 5% 올라간다 그러면은 시세는 한 7%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내년 전국입니다. 집값이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뭐 잠깐만 언급해 드릴게요. 이 상황. 김상조 전세대란에 불펜에도 조그만 게 달래.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죠. 4년하고 2년하고 다릅니다. 1년하고 2년하고는 갭 차이가 크진 않는데 2년하고 4년하고 얘기가 달라요. 이거 전세대란 안 됩니다. 왜 전세대란이 안 되냐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류율이 좁아진다는 겁니다. 계류율이. 그러면 가격 상승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 가격 상승이 계속되면 어떻습니까? 또 전세값이 올라가요. 또 전세값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까도 설명했죠. 또 가격 계류율이 좁혀지죠. 시세하고 가격이 좁혀지죠. 또 시세가 올라가죠. 이게 뭡니까? 케인즈가 말했던 승수 이론이고 가속도 이론입니다. 예. 하나가 유발이 되면은 또 옆에서는 또 그 효과로 인해서 계속 유발이 된다는 거. 이게 나비 효과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나비 효과는 어떻게 최종적으로 뭐에 전가되는 겁니다. 뭐에 전가되느냐. 계류율이 좁아지면서 신축 아파트들이 올라간다. 그 효과는 나중에 전가가 되는데 맨 마지막에 전가되는 게 뭐냐. 결국에는 S급지의 아파트들이 다 전가되는 건다는 겁니다. 왜?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가격이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욕구는 어떻습니까? 더 좋은 아파트로 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맨 마지막으로 전거되는 게 어디냐? 그게 바로 나비 효과. 예. 그래서 조그만 나비의 이 뭡니까 날개짓이 저 태평양 건너에 갖고 뭐 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나비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과천에 뭐 지금 경쟁률이 최고가 찍었습니다. 역대 최고. 찍고 있고, 자, 청약 공급, 뭐 특별 공급에 9만 명 몰려버렸어요. 그래서 322대 1. 예. 그래서 이게 또 뭐 최고가랍니까? 최고 경쟁률 찍었다.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도 지금 7억을 넘었다. 소형 아파트죠. 대형 아파트 폭의 2배가 됐다.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전국 아파트니까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서울 강남에 고가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가 상승률에 비해서 현재죠. 지금 최근 1년간입니다. 상승률에 비해서 이 상승률이라고 봅시다. 상승률. 율에 비해서 강북의 저가 아파트 상승률이 훨씬 높다. 이 말을 지금 기사에도 많은데 이거는 팩트겠죠. 2배라고 했죠. 2배가 나타나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예. 다주택자들에 대한 고가 매물대입니다. 지금 서울의 전국에서요. 유일하게 매물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강남입니다. 강남의 고가 아파트예요. 이 고가 아파트가 매물이 나오는 경우는 특히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오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강남의 고가 아파트 시장은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아주 미미한 폭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어요. 큰 폭으로 내리진 않아요. 유일하게 전국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게 강남 고가 아파트. 이게 뭐냐? 공시가 현실화율 90%도 영향이 있을 거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양도세, 중과세, 거기에 따른 매몰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매몰 비용. 매몰 비용이라고 하죠. 매몰 비용이 뭡니까? 한번 지불하게 되면은 없어지는 비용입니다. 이게 뭡니까? 세금이죠. 이게 바로 세금이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커지기 때문에 유일하게 떨어지는 데가 강남 고가 아파트, 특히 30억 시장, 30억 이상 시장이 상승률이 굉장히 더디거나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어떻습니까? 강북의 저가 아파트. 강북의 저가 아파트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임대차 3법이죠. 왜 올라갑니까? 아까 설명했죠. 전세가가 올라갑니다.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계류율이 좁아지죠. 시세 계류율이 좁아지죠. 그래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 효과는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해야 될 때 설명을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학 체감의 법칙. 제가 지금 대학생들 뭐 경제학교 경제원론이라든가 뭐 고시라든가 뭐 공무원 수업 보시는 분들 대학생들 위주로 제가 과외 수업을 좀 했거든요. 옛날에. 대학생들 위주로 뭐 2, 3학년 뭐 3, 4학년 정도 해가지고 뭐 고시생들이라든가 뭐 공무원 시험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을 이제 경제원론이라든가 미시경제, 거시경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외를 옛날에 좀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 활동을 하지 않는데 뭐 다른 뭐 레슨도 많이 했는데 자, 이 부분을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뭐 중요한 경제 원리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한테 잘 설명드릴게요. 자, 인류가 살아오면서 이 강남이 고가는 비싸고 강북의 저가가 올라갔던 이유를 이 설명하는 단적인 이유가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인류가 살아오면서 거래가 시작된 부분에서 가장 제일 먼저 시작된 게 먹는 거죠. 쌀, 내가 농산물이 생겼어. 누가 동물을 하나 잡았어. 그럼 교환하게 되죠. 네, 이게 맞아요. 이 교환들이 커지게 되면은 국가 간의 교환이 되는데 이 개인의 교환이 막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교환이 이루어진 게 뭐냐면은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경작을 했는데 쌀이 많이 생산했어. 근데 옆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뭐 금덩어리를 막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한 게 뭡니까? 내가 이 경작을 할 테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금덩어리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땅을 좀 달라. 그래서 이제 교환을 하면서 이 거래가 됩니다. 인류의 가장 큰 기원이 거래가 땅이에요, 땅. 그래서 모든 경제적인 상식은 부동산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수학 체감의 법칙이 뭐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여러분 설명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거는 내 외부 효과도 이 설명하고도 비슷합니다. 자, 어떤 아파트에 강남에 고가 아파트가 있어요. 자, 1번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번이 있고 2번이 있다. 강남에 고가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길을 하나 더 만든다고 길을 하나 더 만든다고 그래요. 도로 정비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교통이 좀 편하게 만들려고 강남의 S급 입지에다가 한 3억, 2, 3억 정도 들여가지고 예를 들 겁니다. 한 1억을 들여갖고 도로를 정비를 해갖고 교통을 좀 편리하게 만들겠답니다. 좀 더. 이 강남에 있는 고가 아파트 S급지에 있는 이 아파트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거의 미미합니다. 거의 미미해요. 그런데 강북의 저가 아파트 거기 개발도 안 되고 아주 막 개판으로 돼 있고 뭐 도로 정비도 안 돼 있는 곳에 똑같은 금액으로 1억 원을 써가지고 멋진 도로, 넓은 도로, 누구든지 잘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효과가 어떻습니까? 강북에 있는 효과는 엄청 커집니다. 이 아파트 막 두세 배 올라요.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 근데 똑같은 도로를 만든다, 똑같은 비용을 써서 도로를 만든다고 했는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전혀 시세의 변동이 없고 아주 지금 저개발된 이런 곳들에 똑같은 금액으로 돈을 써가지고 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쪽에 있는 아파트는요 가격이 막 두세 배 오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학 체감의 법칙입니다. 수학 체감. 수학 체감이 이 감인데 이 뭐 이상한데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이 부분이죠. 그래서 비싸고 고가의 곳들에 아주 좋은 곳들에 우리가 같은 금액을 넣어도 수학 체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입니다. 반대로 아주 저가에 있는 곳들, 아주 못 사는 곳들에 똑같은 금액으로 개발 비용을 넣으면은 이 개발 비용이 굉장히 확대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수학은 어떻습니까? 비쌀수록 좋을수록 수학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수학 증감의 법칙이 작용하는 게 아니고 밑으로 하위 계층일수록 하위 계층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일수록 같은 비용이라든가 같은 정책을 쓰게 되면은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반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정책이에요. 인대3법이 나타났던 똑같은 법칙인데도 강북에 나타난 효과는 강남에 나타나는 효과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도록 크게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부산에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고 부산이고 전국의 시도 뭐 있죠. 광역시도 마찬가지고 다 들썩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들썩거리는 아파트들 중에는 특히 중저가 아파트들이 가장 크게 수혜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고가 아파트는 거의 수혜가 없어요. 왜? 워낙 이미 전세금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금 이미 자체로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이 상황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부분들을 빼고 자, 지금 매수가 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수 효과가 있어요. 매수 효과가 예를 들어서 5억이에요. 근데 지금 매물은 어떻습니까? 지금 호가 계율이 굉장히 크다고 했죠. 매도가 원하는 호가는 7억이에요. 자, 호가차가 있죠. 호가차가 얼마입니까? 2억이죠.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이런 호가차를 뭐라고 합니까? 호가차. 이 괴리율을 이렇게 2억씩이나 나타내는 괴리율을 뭐라고 하냐면은 슬리피지라고 합니다. 슬리피지.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슬리피지. 모든 거래는 슬리피지가 있습니다. 모든. 환율도 있죠. 환율은 어떻습니까? 살 때 금액, 팔 때 금액 다르죠. 주식도 호가창을 보시면은 이 호가창이 있습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 아시죠? 이 중간은 뭡니까? 현재가죠. 현재가인데 매도와 매수 왔다 갔다 해요. 여기에 매도 금액 있죠. 매수 금액 있죠. 차이가 공백이 생기죠. 어떤 거는 어떻습니까? 100에 매도고 매수는 어떻습니까? 95에 있어요. 매수 매도 금액이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뭐라고 하냐? 괴리율 또는 슬리피지라고 합니다. 슬리피지. 모든 시장에서는 항상 슬리피지가 차지하죠. 그래서 합의를 보는 겁니다. 자,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100에 살 거냐, 95에 깔아놓을 거냐 선택을 하죠.
100에 사는 게 맞다라는 가치가 형성되면 100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도를 하시는 사람들이 또 선택을 합니다. 두 가지 선택을 해요. 100이라는 가격에 깔아놓고 기다리느냐, 아니면 95에다가 매수가 있는 95에다가 팔 것이냐. 그 95는 바로 팔리게 되죠.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지금 아파트는 호가가 지금 사고자 하는 사람이 5억이에요. 부동산에 5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한 10명 10팀이 써 있어요. 한 10명이 정도 써 있고 대기 중입니다. 그런데 매도해서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네이버 호가 보니까 한 5팀이 있습니다. 5팀. 뭐 어떤 팀은 뭐 10억에 넣어놓은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제외고, 이거는 아파트 가치를 다 말아먹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10억짜리 아파트를 20억에 올려놓고, 그 아파트는 이미지 다 베려놓는 거죠. 하여튼 어떤가 7억에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 5팀이 있습니다. 지금 5억에 사는 사람은 10명이 있고. 자, 이 상황은 슬리피지가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나죠. 슬리피지가 반드시 차이가 나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게 됩니다. 매수가 7억에 사든지 7억에 매도가 있는 사람이 5억에 팔든지. 자, 그렇다면은,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합의점을 찾게 된다. 이거는 그래서 이 합의점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올라가든지 7억의 효과가 내려가든지, 이 둘 중의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 매수 금액 있죠. 매도 금액이 똑같은 시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걸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당장은 기다려야죠. 호가가 너무 크니까. 실거래가와 호가가 너무 크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은 일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일치가 될 수는 없어요. 매수하는 사람이 선택을 하느냐, 내 깔아놓느냐, 매도 금액 사느냐, 매도하는 사람이 위에 깔아놓느냐, 7에 깔아놓느냐, 매도에 5억에 파느냐의 선택입니다. 매수와 매도가 똑같으면 일치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일치가 되면은 차익이 발생하지 않죠. 그럼 이거는 아비트레이지라는 차익거리가 발생이 안 됩니다. 이 경우가 있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이 일치하는 가격이 무슨 시장이냐면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 이거를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해요. 완전 경쟁 시장은 특징이 뭡니까?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누구도 이윤을 창출하지 못합니다. 왜? 매수 매도가 항상 같죠. 슬리피지가 없죠. 괴리율이 없죠. 그러니까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윤이 제로예요. 이윤이 제로인 시장입니다. 이 이윤이 제로인 시장을 우리가 경제학에서 설명하자고 하면은 한계 비용과, 이거는 이제 부동산으로 쉽게 설명하죠. 한계 비용이라고 하죠. 비용과 가격이 같은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뭐 과외 수업을 제가 할 때 대학생들 뭐 고시라든가 뭐 공무원 이런 입시 준비하는 사람들 이제 경제학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과외 수업을 할 때 항상 부동산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거 쉽죠? 부동산 예를 들으니까. 완전 경시 시장, 이윤이 제로 시장인데 어떤 시장이다? 정상적인 시장은 5억이고 사장하는 사람 5억이고 매도하는 사람 7억이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뭐 6억이 되고 5억 5천이고 이렇게 되는 게 정상 시장인데,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가 똑같은 시장이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시장이죠. 그러면 매수하는 사람도 매도하는 사람도 아무도 안 하죠. 왜? 호가차가 없으니까. 이 시장을 뭐다? 완전 경제 시장, 이윤이 제로인 시장입니다. 이윤이. 누구도 이윤을 창출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뭐다? 한계 비용과 가격이 똑같다는 겁니다. 가격이. 내가 100원을 들여갖고 이 제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제품의 가격은 뭡니까? 100원이에요. 똑같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가격이 100원이고 파는 가격이 100원이에요. 누가 만들어요, 이거를? 아무도 이런 장사를 안 하죠. 이윤이 안 남으니까. 내가 A라는 제품을 만들었어. 응? 옥수수 삶아갖고 사람들한테 파는데, 이 옥수수 삶아서 팔고 뭐 원가를 하는데 딱 100원이 들었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파는 가격이 100원이야. 이윤이 제로가 되죠. 그 내가 이 옥수수를 삶아갖고 만드는 비용이 한계 비용입니다. 한계 비용. 근데 파는 가격은 가격이에요.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라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가 선택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기브업을 해요. 기브업, 포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매수가 포기를 하는 상황이 되면은 이 5억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좀 더 올라가겠죠. 5억 5천에 사는 사람도 있겠네. 6억에 사는 사람이 있겠네.
그다음 7억에 매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약간 급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6억 5천에 내놓을 거예요, 아마. 6억 5천에 안 팔리면 또 6억이 내놓겠죠. 그 합의점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 합의점이 어떻게 됩니까? 합의점이 위로 가느냐, 아래 가느냐의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이게 가격이 형성되는 시발점이 되겠죠. 우리 전세가도 얘기했죠.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격이 반드시 올라간다고 했죠.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5억에 산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7억에 판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는 여기서 중간에 합의점을 찾겠죠. 요거는 조금 더 포기하겠죠. 5억 5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요건 좀 더 포기해갖고 6, 7억을 계속 고소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좀 급한 사람 나타나서 6억 5천에 매도를 하거나, 요거는 6억에 나타났거나 여기서 또 나타나서 6억이나 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쌍방이 합의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5억에 내놓은 사람들이 포기를 해서 올라갈 것인지 7억에 있는 사람들이 포기해서 밑으로 내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결정하는 요인이 뭡니까? 체결 강도예요. 체결 강도. 체결 강도에 따라서 시세가 결정된다. 자, 체결 강도라는 것은 시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라가는 아파트들 있죠. 올라가는 아파트는 체결 강도가 굉장히 강하죠. 왜? 자, 5억에 판다는 사람이 있었고, 그 위에는 6억에 판다는 사람이 있고, 7억에 판다는 사람이 있어요. 밑에는 4억에 산다는 사람이 있고, 3억에 산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체결 강도가 높은 곳은 어떻습니까? 체결 강도가 강한 곳은 아파트가 오르는 아파트죠. 이게 오르는 아파트예요. 왜 오르는 아파트냐면은 5억 원에 누가 체결시켰어. 4억 원에 산다는 사람, 3억 원에 산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누가 5억 원에 체결시키면은 따라서 5억 원에 산다는 사람이 쫄쫄쫄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6억 원에 산다는 사람이 또 한 명이 나타나. 호가가. 그럼 호가가 실거래가 됩니다. 6억에 또 산다는 사람 줄줄 나타나요. 이렇게 줄 호가가 쌓입니다. 또 7억에 산다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 한 며칠이 도니까 또 7억은 누구한테 체결돼. 성질급한 사람이. 매수는 승질급한 사람이 체결시키는 거죠. 최고가. 또 7억에 산다는 사람이 밑으로 또 줄줄 뭐 부동산에 한 몇 개 팀이 또 나는 7억에 사겠다 알려달라 전화달라 쌓인 겁니다. 이 체결 강도가 강한 거예요. 이게. 이 아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쭉 올라갑니다. 자, 2014년도부터 2019년도 12월까지 올라갔던 강남의 아파트들이 이 형국을 만들었어요. 14년도부터. 매물만 나오면은 그 매물이 호가가 이제 실가가 되면서 그 부동산에 그냥 전화번호가 쫙 깔립니다. 사겠다고 하는 전화번호들이 연락해달라. 이 가격에 사겠다. 또 6억에 체결되면은 6억에 사겠다는 사람들이 강남 부동산 그 아파트 주변에 갖고 전화번호가 수북히 쌓여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갔어요. 강남 아파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10억짜리 아파트가 30억이 이렇게 된 거죠. 뭐 노련동에 보시면은 3억짜리 아파트들이 12억, 13억을 하겠죠. 13억, 15억겠죠. 12억 이게 지금 3억짜리 아파트가 12억, 15억을 해버렸습니다. 노련동에 대치동에 이런 소규모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체결 강도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하나가 체결이 되고 나면은 그 호가가 실거래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실거래가에 따라서 그 부동산에 그냥 전화번호가 쫙 깔려버립니다. 사겠다는 전화번호 연락 달라고. 매수인이 막 대기 중이에요. 또 6억에 체결되면은 6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이제 호가가 실거래가 되니까 쫙 깔려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 호가 갭이 커지게 되고 있다. 당장에 내려갈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또 뭐 조정지역이 해제됐다, 뭐 투기지역이 어떻게 됐다,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조정지역이 됐다고 해도 이 해법이 없어요. 근본적인 임대차 3법에 대한 해법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에서도 쓸데없는 규제만 만들어서 욕먹게 됩니다. 지지율만 떨어지고. 아시겠습니까? 전세가는 5% 오른답니다. 이 보시죠. 전세가는 5% 오른대요. 근데 매매가는 내려간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계류율이 좁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세는 방사시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호가 갭이 굉장히 큰 아파트는 시세가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합의점을 분명히 찾을 거다. 일단은 급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른 차례 급등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찾은 이후에 시장은 안정화되고 요 사이에서 5억에서 7억 사이에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크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1파동이 거의 마무리돼 갖고 있는 시점이다.
이미 마무리됐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숨고르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다. 그래서 기간 조정, 일부 단지에 한해서는 가격 조정도 있을 거고 S급의 호재가 있는 아파트들은 완만한 상승도 기대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여기서 5억의 실가가 매수가 대기하고 있고 7억의 매도가가 되고 있는데 여기 다 따라붙어갖고 7억에 체결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 길었는데 자, 여러분들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